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정축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임수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주를 공부할 때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일간을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일간과 월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핀 연후에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되겠고요. 일단 먼저 좀 사주 8글자를 한 번에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이 6글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주에서 모자란 것을 생시에서 좀 보충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택일 같은 걸 할 때도 일단 일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기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예정일 같은 것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예정일에 맞게 이제 뭐 철학관을 가든 무속인한테 가든 해서 생시를 좀 괜찮은 날짜를 이렇게 택일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보는 관점에서 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택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결혼 날짜, 결혼 택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사 택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어느 날짜에 가는 것이 여행할 때 사고 없이 잘 갔다 올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출산택일인 거예요. 출산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주 명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명식뿐만 아니라 대운의 흐름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산택일 할 때는 맨 먼저 물론 출생일 예정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사주를 아무리 잘 받쳐준다 하더라도 잘 뽑는다 하더라도 대운이 안 좋게 가면은 그것도 솔직히 사주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욕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으면 잘 산 좋은 사주잖아요. 근데 사주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대운이 같이 그거를 따라 주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아니라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택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물론 역술인이 될 수도 있겠고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조금 뭐 명리를 공부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명리를 알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이 그냥 뭐 이삿날짜 택이라는 개념 내지는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 택이라는 개념 이런 좀 간단한 개념으로 그 출산 택일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산 날짜라든가 뭐 결혼 날짜라든가 이 날짜가 잘못돼서 부부가 이혼하고 날짜가 잘못돼서 이사 갔는데 안 좋아지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건 크게 작용하지 않아. 뭐 물론 어디서 택일을 했는데 결혼 택일을 했는데 비 왔어. 그런 거 가지고 택일 날짜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그때는 솔직한 말로 그런 택일은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택일은 물론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만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자한테 얘기하고 여자를 위시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예식장이 예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두 사주를 놓고 어느 결혼 날짜를 택일할 것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는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남녀가 만나서 꼭 결혼해서 첫날 밤에 합궁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런 개념은 없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그 첫날 밤에 관계를 가져서 그때 잉태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혼 택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결혼해서 그때 합궁을 해서 그때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계산을 해서 언제 아기가 나올지가 또 유추해서 날짜를 잡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 날짜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밤 옛날 같은 경우 여자가 예를 들어서 달거리를 하고 있을 때는 합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아기를 갖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 날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옛날에 잡을 때는 여자가
그 매직에 걸리지 않는, 매직이라고 하죠. 그 날짜를 잡는 거여서 결혼 날짜는 잡을 때는 여자 위주로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합공을 했을 때 제대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그거를 결혼 날짜로 좀 잡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죠. 다 뭐 미리 이제 혼수로 해가지고 애를 이제 낳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애 낳기 싫으니까 또 한 1년 2년 신혼 좀 이렇게 살다가 또 애 낳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죠?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세태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바로 애 낳는 것이 원래 순리였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택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이 많이 희석이 돼 있죠. 뭐 이산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손 있는 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면 이사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출산택일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짜를 타고 나면 그 사람 그 사주에 대한 운명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산택일 잡아주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까 말했던 그냥 결혼 택일, 이사 택일 이런 간단한 개념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역술 카페라든가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거 어디서 돈 주고 날짜 택일했다라고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저 같으면은 어디서 출산 택일을 받았다라고 하면 딴 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어디서 장명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택일을 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게 좋아.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 소리 들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름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장명가한테 이름 지어서 B라고 하는 장명한테 하면 거의 90% 잘못 졌다 그럴 확률이 커요. 왜냐 이 사람 B라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해야 또 자기 이름을 또 지어서 돈 받아 먹을 거 아니냐고.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카페에서 이런 걸 또 봤어요. 그 A라고 하는 장명원에서 자기 애기 이름을 지었어. 그리고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나서 안 좋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장명원을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른 이름을 딱 대놓고 이 이름이 어떠냐고 이제 개명하려고 그 사람한테 다시. 근데 이름 안 좋다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이름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택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맡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출산 택일은 그 아이가 그 사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물어봤는데 어떤 데서 또 돈 주고 했다라고 하면 더 마음이 아파. 왜냐면 출산 택일 또 비싸게 받아요. 못해도 10만원 20만원은 제일 싼 거고, 어떤 데는 30만원 50만원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돈을 줬는데 사주 딱 보니까 진짜 이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사주를 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출산 택일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주 보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시를 고를 때는 일단 3주의 관계를 놓고 이 3주에 대한 모질란 부분을 여기서 좀 보충한다라고 하는 개념. 더 중요한 거 사주가 정해지는 것도 좋게 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서 대운의 향배까지를 놓고 생시를 출산 택일을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또 삼천포로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볼 때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거의 일간과 원령에서 거의 50%는 간명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글자들 배합하고 대운 보는 것이 나머지 한 50%라고 보면 일간과 원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간부터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으로 10개의 10천간이 있죠.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9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면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뭐예요? 좀 크고 방대하고 성격도 발랄하고 유쾌하고 한 것이 양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고요. 양이 밝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좀 어두운 개념이고, 양이 뜨겁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개념. 이렇게 반대적으로 서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물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해수 비유하면 뭘까요? 바다, 큰 바다 있죠. 우리나라 뭐 동해도 있고요, 서해도 있고, 황해 뭐 그렇게 있고, 크게는 태평양, 대서양, 그 인도양 같은 큰 바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데는 어떻게 호수라든가 아니면 강 같은 개념들도 큰 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물이라기보다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요. 우로수, 작은 물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땅에 있을 때는 작은 개울이라든가 작게 흐르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개념, 아니면 옹달샘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수돗물,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된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을 내일 공부하는 개수, 우로수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한번 크게 파도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웬만한 것, 모래라든가 이런 거, 큰 흙 같은 건 다 쓸고 내려갈 수 있는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해수죠. 특히나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인다거나 큰 너울이 인다거나 내지는 큰 파도가 치게 되면, 그것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큰 바위 같은 경우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거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하면서 부딪히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아니면 폭포가 떨어지는 개념, 큰 물이 있다가 큰 물이 쓸고 내려가는 개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분하는 그런 좀 파괴력 있는 힘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금할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 가장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쓰게 되면 그 강인한 것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해, 좀 강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경금의 강인함을 화로서 단련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임수의 용도가 있다 내지는 임수의 용도가 없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여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지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잘 가두게 되면 뭐예요? 소양강 댐같이 큰 물을 가둬서 필요할 때 이제 농업용수, 공업용수 내지는 생활용수 같은 것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큰 비가 왔을 때는 홍수 조절 같은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편관이죠. 편관. 그리고 칠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 정관이 좋은 것이고요, 칠살 편관은 좋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칠살 써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육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봤을 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칠살 내지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같이 나를 공격하고 위해하고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이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정관은 좋은 것,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임수를 잘 조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토밖에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다. 지지로 물론 이제 술토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지, 술토가 천간의 무토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크게 놓고 봐서 이제 무토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임수 입장에서 저 기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관.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이 아니라 습토라고 하죠. 습토 대신에 습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습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담뿍 담겨져 있는 진흙이라든가 물을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거에서 단단하지 않죠. 그래서 기토 가지고 이 임수를 제방하려고 할 때는 제방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하죠. 사수동류. 그래서 한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방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래를 갖다 엄청나게 부어봤자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다 쓸려 내려가게 되죠. 요거를 갖다가 사수동류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는 거 깨끗해야 되는데 진흙 갖다 열심히 부어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탁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토탁임이라고 해요. 기토탁임. 그래서 무토는 능히 임수를 제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기토는 오히려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 물만 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에서 제방을 할 때는 항상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그리 크지 않다. 또 한 가지, 임수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축월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어, 내지는 신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이때가 왕한 거예요.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일간이 왕해서 일간이 왕하지만은 이 수잖아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수가 왕하면 기후는 어떻게 돼요? 기후는 차갑다, 기후는 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수가 왕해지게 되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요. 수가 왕해지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 따뜻하게 해준 것은 같이 세트 메뉴로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힘도 부족하니까 이 병화가 있게 되면 조후도 하는 것이고, 차가운 기후를,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무토를 생조도에 화생토해서 그래야지만 약간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왕하면 왕해질수록 기운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격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계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세의 개념과 뭐예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은 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뜨거우냐 차가우냐, 내지는 기운이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봄 같은 경우, 임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왕절인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열대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에 매우 뜨거워요. 이제 40도 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 남도 지방에는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35도만 올라가도 더워서 아주 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특히 대구가 굉장히 덥다고 하죠. 뭐 39도, 40도, 요즘은 이제 예사롭지 않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50도 정도까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내지는 적도 지방의 사하라 사막같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유술은 봄하고 약간 반대죠. 봄은 기온이 점점 상승해 가는 단계에서 따뜻한 그런 계절로 본다라고 하면, 신유술 가을의 개념은 뭐냐면, 뜨거운 기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기온이 점점 하강하면서 그냥 서늘한 기운이죠. 서늘. 봄은 따뜻하다, 가을은 어떻게 돼? 약간 엄숙하면서 서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뭐라 그러냐면 숙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서 해서 숙살지기라고 해요. 엄숙하면서
약간은 좀 냉정한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것을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같은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습도도 있고 좀 따뜻하지만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근데 가을 같은 경우에는 습도도 좀 약간 적정하게 약간 없어지면서 기온도 서늘하게 되니까 활동하기에는 우리나라 가을만쯤 좋은 계절은 없는 것 우리나라 가을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동설화입니다. 매우 춥고요. 한기가 가장 극심하면서 음도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음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모든 만물이 언다라고 하는 것 시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뭐예요? 다 밖으로 기를 발산하기보다는 자꾸 안으로 움크려 되고 수축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어서 겨울 같은 데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는 안에 따뜻한 데서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고 싶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따뜻해야지만 겉으로 발생하고 드러나는 것이고요. 추워질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날숨을 쉬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들숨을 쉴 때 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양과 음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사는 것이고요. 음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숨만 계속 안으로 막 들이쉬는 거야. 그러면 배가 터져서 죽겠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내시경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들숨을 먼저 쉬면서 삶을 시작하면서 그죠? 죽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 마셨던 숨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뱉으면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중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숨과 날숨, 음양을 계속 교체하면서 활동하고 살죠. 하루도 놓고 보면 밤은 음에 있는 것이고요. 낮은 양에 있는 것이죠. 음양이 계속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음만 있어서도 안 된다.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봄이 있으면 또 역시 가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를 놓고 보더라도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해요? 주로 겨울만 있는 곳이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거고요. 적도지방은 주로 여름만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계절에 따라서 모든 사람, 동물, 식물들이 여기에 맞춰서 삶을 영위해가고 삶을 여기에 대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 되면 옛날에는 김장도 해야 되고 월동 준비라고 하잖아. 김장도 해야 되죠. 연탄도 사다 쟁여놔야 되죠. 어디 뭐 동파 될 거 있나 열심히 찾아서 동파 될 때는 또 열심히 또 온열 테이프로 감아놔야 되죠. 그 겨울에 대비하는 것이고 여름 장마가 지게 되면 또 장마 대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계절의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 뜨거움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이것에 맞춰서 모든 만물은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밤은 밤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낮은 또 낮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 음양오행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이 음양오행의 이치를 갖다가 미신이냐 이렇게 보시는 미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러한 달나라가지 않은 그런 세대에서는 무속이 더 미신이었고요. 이 음양오행은 오히려 학문이었고 오히려 좀 더 검증 가능한 오히려 과학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겨울.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건 겨울 중에서도 이제 모동이라고 해요.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 되겠죠. 늦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오히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원래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음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자월이 더 추울 것 같지만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 축월이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기에 12월이 더 추울 것 같지만은 그죠? 자월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1월이 더 춥게 느껴지고요. 2월 입춘이 지나면서는 약간 한기가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월보다는
체감상 느끼기에는 추월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고 해서 소환이하고 대한이가 뭐냐면, 자, 축월은 절기가 소환절과 그죠? 그다음에 대한절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환 때가 아마도 체감상으로 매우 가장 추운 게 느껴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환이 작은 추위고 대한이 큰 추위라고 해서 뭐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오히려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계절이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거는 4개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 개자를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동계동으로서 늦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월은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늦여름, 술월은 늦가을, 진월은 늦봄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이 진술축미를 싸잡아서 4개월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4개월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술축미는 다 지지로, 천간으로 무기토고요. 지지는 진술축미토인데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명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산다, 살 거자를 쓰는 거고요.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하는데, 내 귀퉁이가 그거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무기토가 있는 것이고요. 천간. 그 다음에 사우라고 하는 건 내 귀퉁이, 진술축미의 토가 기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왕한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인묘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인묘진이 목이 왕한 것이고, 신유술 서방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은 북방,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은 화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에 내 귀퉁이,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나 중앙에 있으면서 내 귀퉁이에 기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을 4개월이라고 하면서 환절기로 보는 거예요. 환절기 아시죠?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래서 이 환절기 때 뭐예요?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변화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도 진술축미월이 변동 변화가 많이 있는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월은 그냥 축만 보면 안 되고요. 지지로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오행이 왕해지고 어떤 오행이 약해지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자축 북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고요. 내지는 또 해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지로 이거는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수국, 그죠?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자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유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거 내지는 사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것은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는 거니까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사유 이런 것보다는 뭐 술 같은 것이 있다거나 내지는 지지로 진 같은 것이 또 있게 되면 이거는 토왕절, 축월이 토왕절인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토국을 형성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술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사주를 제대로, 왕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간파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걸록격과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왕자쇠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토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관살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살중심경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사주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임수일간도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해질 수도 있고 모왕제수처럼 인성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 왕해지면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해지는 살중신경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피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이에요. 겨울이면서 엄동설월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고 했죠, 항상.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일단 제일 먼저 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천간 무토는 양토고 천간 기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면서 지지로 진토, 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고 지지로 축토, 미토는 음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 일단 정자를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그냥 여기다 격자를 붙이면 정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 중에 있는 지장간, 축의 지장간인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가 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축중 신금은 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축중 기토는 본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본기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이죠. 그래서 축중에 있는 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됐으니까 원한적인 가장 보편타당한 전광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임수가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임수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난 것만 딱 놓고 보게 되면 관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관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7살이었다라고 하면 신약 살왕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 살은 평관 7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 사랑한 것이고요.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 관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다시 토가 또 있거나, 아까 말했던 축월에 진토가 또 있거나 술토가 또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정관하고 편관하고 같이 섞이게 되는데, 이때는 정편관을 나누지 말고 그냥 통칭해서 싸잡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싸잡아 가지고 얘는 7살로 논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일진들이 있어. 학교에서 삥 좀 뜯겨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일진들이 막 대여섯 명이서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그 대여섯 명의 일진 중에서도 진짜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옆집 사는 그런 그 친구가 있는데 같은 일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뭐 삥을 같이 뜯을 수밖에 없지만 나랑 친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얘가 나를 좀 봐주려고는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삥을 뜯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진 중에서, 나를 공격하는 일진 5명 중에서 얘네들은 나쁘고 얘는 우리 옆집 사느니까 그래도 좀 착해,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편관이 같이 섞여 있으면 얘는 정관이니까 좋은 거고 얘는 편관이니까 나쁜 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싸잡아 가지고 얘네 전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경찰서 갔을 때 좀 이렇게 말리려고 했던 애들은 이제 선처 내지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중의 위력, 여럿이 모여서 나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삥을 뜯었으면 일단은 다 나쁜 놈이니까 경찰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타 간지로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싸잡아서 나쁜 놈, 싸잡아서 그냥 7살 편관으로 논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신약
관항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관항하더라도 일단 날씨가 축월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 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왕하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사이를 갖다가 화해시켜 줄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약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토하고 임수하고의 사이가 원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예를 들면 일진 5명이서 나를 삥을 뜯는 요 순간까지는 이 신금이 없을 때는 그냥 적대적의 관계, 제가 나를 잡고 공격하려고 하고 삥을 뜯어가려고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인데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봐 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켜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 이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고 나 이제 삥 안 뜯을게. 내가 뭐 삥 뜯어 봤자 뭐 어디 가서 뭐 대폰 한잔 하고 말겠지 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살인상생 내진 관인상생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딱 없어지는 순간 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시 삥을 뜯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죠. 있어 예를 들어서 대운 같은 데나 세운 같은 데서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 관인상생에서 관성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얘가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뭐 정화가 와서 파국을 한다거나 병화가 와서 신금하고 기반시켜버리면 얘네들이 통관이 안 되고 다시 얘를 또 공격하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살필 때 용신을 취하고 있는 것을 극파하거나 합거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이 있어서 뭐 신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금이 있어도 그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반드시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지지로 임목, 사화 내지는 오화 정도 있어서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충분한 조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자, 느낌이 좀 쎄해요. 자축이 있는데 자가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 원래 지지육합으로서 자축합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뭐예요? 겨울인데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수로 볼 수도 있어요. 자축합수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토가 자축합토가 되지 않고 전체를 봐서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짜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약했던 임수가 오히려 해월 자월에 태어난 것보다도 더 왕한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저 위에서 지웠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느냐, 지지로 금국을 형성하느냐, 내지는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느냐 면밀히 살펴보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해자 쪽 수국을 형성해 가지고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는 정관격으로서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둘의 사이를 신금으로서 통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해자축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통관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뀐다. 근데 아쉽게도 무토는 있지 않고요. 역시 기토가 들어와 있죠. 이 기토는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왕할 때 제방은 무토가 하는 것이지 기토는 습토 습리이기 때문에 사수동류 내지는 기토탁임돼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 하지만 또 기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죠. 만약에 시간에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못 쓰고 무토를 씁니다. 쓰기는. 근데 월간에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더 큰 문제는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정임 합해서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로 탐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가 더 안 좋아지는 탁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원래 축월에 임수가 약해야 되는데 해자축 북방 방합을 형성해서 일간이 너무 왕해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수 왕할 때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칠살 무토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되는 그런 틀이 된 거고, 일단 또 춥기 때문에 일단
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도 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아까 말했던 것을 좀 보충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금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중화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지지로 수국을 형성했는데 다시 자수를 봤으니까 임수는 더 왕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경금이 투출을 했는데 이 경금은 축에는 통근을 할 수 있어서 뭐 근기가 전혀 없는 경금은 아닌데, 이 경금도 결국 하는 일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기를 더 가중시킨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주로 너무 수가 왕하게 되면 종격이 아니고 이건 전왕격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윤하격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축월의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건 윤하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일반 내격으로서 어떻겠어요? 사수동류 되더라도 기토, 토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요. 뿔이 없는 정화라도 일단 모양새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신왕무의한 그런 사주가 된다. 제멋대로죠. 제멋대로. 신왕무의가 뭐냐면 인생 제멋대로 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빨리 대운에서 목이라든가 화운으로 가가지고 빨리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금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거나 대운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천간에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 자체도 뿌리가 없겠죠. 임신계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습한 사주에 금수만 더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윤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임신계유대운에 운에 좋아야 돼요. 을해대운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격이었다라고 하면 이대운 둘 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좀 약간 평온한 그런 사주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축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해자축에 축도 있어 봤자 어차피 자축 합토가 아니라 다 수로 사수 동류돼서 날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또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토생금 금생서에서 결국은 사주 전반의 기운이 수로 몰리게 되니까 이것도 그냥 거의 신앙무의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결국 뭐 기토를 가지고 제방하는 그런 것인데 제방이 잘 안 되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열심히 하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꼼꼼하게 이렇게 열심히 의욕 갖고 살지만 결국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의 노력을 해가지고 100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의 노력을 했는데 100을 그냥 까먹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생시 잘 잡아서 태기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잘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가슴이 진짜 어떨 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주 어디서 돈을 주고 해왔는데 딱 보면은 와, 그냥 이런 경우 그죠? 그래서 좀 태기를 할 때, 그래서 제일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애기한테 맡기라. 그걸 뭐 좋은 태기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병원 의사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냅두면 애기가 나오고 싶을 때 지가 나오게 냅두는 것이 가장 좋은 태길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또 좀 이따 경술시를 또 볼 사주가 있으니까 요거 경술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경술시가 되면 이거는 좀 괜찮긴 해요. 자, 해자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제방을 할 수 있어요. 뭐 충분하게 뭐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완전히 넘치지 않게까지 재배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이 막 넘칠까 말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재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 경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토로서 수를 재방을 해야 되는데 금을 보게 되면 금은 용신으로 써야 될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다시 수를 생하죠. 그러니까 재방을 토로 했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이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또 유입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가까스로 막았는데 물이 또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인성이 있긴 하지만 저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도움을 안 주는 거고 오히려 한습을 더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병오시가 되면 병오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좌우충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그나마 을사시, 갑진시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무신시가 됐을 때는 무신시가 됐을 때는 이것도 해자축에 뭐 신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수가 왕한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세요. 아무리 해자축이 됐다 하더라도 원령이 토인 것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한 것은 그렇게 뿌리 없이 투출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원령이 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너무 왕하긴 하더라도 가까스로 무토가 제방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대운이 화운으로 가서 이걸 갖다가 뭐예요? 무토를 생조해 줘야지만 조후도 되고 임수도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간이 너무 왕하고 칠살인 무토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자살이라고 하죠. 제생살이라고 하죠. 재성으로서 살을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생세를 하면 오히려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 명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오늘 사주하고 비교 분석할 사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야 할 명식은 이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정묘년, 개축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시는 한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할 명식이니까 같이 옆에다 한번 갖다 놓고 같이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임수가 축월에 태어난 명식, 똑같이 임수가 축월에 태어난 명식, 일간과 원령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고요. 잠깐만, 요거 무신시는 지워놓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성, 충분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쓰나미가 일거나 큰 너울이라든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수의 특성. 이 임수의 그러한 특성을 갖다가 잘 조절해 주어야지만 임수를 잘 쓸 수 있는 용도가 나타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칠살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작은 흙 같은 것, 기토는 뭐예요? 습니라고 해서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 오히려 사수동류가 되거나 아니면 기토탁임이 돼서 물을 오히려 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임수가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이라고 하는 거, 축월은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에 해당이 되고, 늦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기온은 매우 차갑다. 그러면서 진술 축미월은 이거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거는 4개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월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인데 제가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해자축 방합이 되겠죠. 방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지지로 진토, 축토, 미토 이런 토들이 많아서 토국을 형성하느냐,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봤던 명식은 해자축해서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약했던 일간이 왕해지는 그런 사주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사주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축월에 술토, 일지에서 술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자일생, 임술일생 똑같은 임수라 하더라도 얘는 축월의 술토를 본 것이고 얘는 축월의 자수를 봤기 때문에 얘는 일간이 왕해지는 반면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해지죠. 이것은 뭐예요?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마치 걸록격과 같지만 어이구, 이런 틀렸습니다.
걸록격과 같지만 얘는 뭐예요? 정관, 편관이 같이 있지만 토왕절에 관살이 많으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하고 화로서 이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 뭐예요? 제자 약살인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 사주 자체는 축월에 토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이 토가 임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임수 축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주는 제자 약살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주는 살인상생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자시가 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주는 경자시가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자시가 되면 어떤다 했어요? 이거는 안 그래도 해자축 수가 왕에서 일간이 왕해지는데 자수를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수를 생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자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술토를 봐서 관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한겨울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겨울에 가뭄 든 거 보셨죠? 산 같은 데 가면 눈이라든가 비가 한겨울에 오지 않으면 그 계곡물이 다 바싹바싹 말라 있고 그냥 군데군데 조금씩 물이 살살 있는데 다 얼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축월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축월 자체도 토가 왕한 계절에 축술형까지 하게 되면 그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든가 이 개수가 다 매몰돼요. 그러니까 임수도 뿌리가 없는 거와 같고요, 개수도 뿌리가 없는 거와 같고, 묘목 자체도 목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는 것이 밖에 안 되고, 정화가 있어서 한겨울에 추운 것을 따뜻하게는 해준지 모르겠지만 가뭄이 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뜻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당장에 임수 자체가 뭐예요? 말라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라고 생각하는데 한겨울에 바싹 마른 흙은 많은데 뭐예요? 거기에 물이 조금 있는데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좀 짜증나죠. 신경 예민해지죠. 현기증이 날 것 같고 막 좀 뭔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임수가 뿌리를 얻은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토의 생일을 받아서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살인상생하는 이런 국세가 되는 거니까 요거 나쁘지 않죠. 이런 생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신해시도 나쁘지 않아요.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것이고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주가 똑같은 임수 축월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해져서 문제인 것이죠. 왕한 것은 생시에서 좀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재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가 있어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을사시라든가 병오시라든가 정미시 이렇게 갔으면 뭐예요? 한겨울에 가뭄이 더더군다나 더 바싹바싹 친구하고 똑같아요. 한겨울에도 가뭄이 들면 농사 못 집니다. 한겨울에 가뭄이 너무 바싹 들게 되면은 봄에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그렇죠? 겨울에도 가뭄 든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경술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이 사주가 경술일 때를 제가 잠깐 본 적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래도 해자축 수가 왕할 때 시지에서 술토가 있게 되면은 이 임수가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제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 술토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데,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수제에 놨을 때 물이 점점 강둑을 점점 올라옵니다. 강둑을 넘는 순간 강둑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가까스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강둑이 막고 있는데 비만 더 안 오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비가 더 오는 거가 똑같아요. 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보는데, 이거는 술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경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축월의 임수가 일지에서 술토를 보고, 물론 또 이걸 또 괴강이다 어쩌다 백호대살이다 이렇게 놓고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살 같은 거 일단 논하지 말자고요, 저하고 공부할 때는. 근데 경술시가 되면은 안 그래도 수가 약해서 관살이 많아서 많은 토에 의해서 임수가 파극을 되려고 하는 중에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마르지 말으라고 뭔가가 이렇게 졸졸졸 물이라도 좀 누군가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얘는 이 경금이 이 사주에서는 병이 되고 나쁜 것이고, 이 술토가 오히려 용신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반대예요. 얘가 나쁜 것이고 이 토가 많은 중에 다시 또 토를 봤으니까, 근데 얘는 나쁜 것이고 이 나쁜 상황에서 얘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 경금이 파극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바싹 말라 있는 물에 물이 조금씩이라도 유입되고 있는데, 만약에 화가 와가지고 이 경금을 갖다가 딱 파극하게 되면 그나마 유입됐던 물마저 끊겨버리면 이 왕토에 의해서 수가 매몰되는 겁니다. 똑같은 임수축월생인데 더 서로 정반대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만약 경술지가 됐는데,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나마 이 사주가 이렇게 사주가 짜여져 있다라고 봤을 때, 그나마 개축 임자 신의 대운 때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조후는 잘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토에 의해서 파극돼서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생명은 부재한다는 얘기죠. 조금 추워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여건 자체는 춥고 힘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근데 이 사주가 경술대운 딱 들어오게 되면, 물론 천간으로 경금이 들어오는 것은, 인성이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시해 보는 거죠. 지지. 다시 토가 왕화 중에 다시 토가 왔다는 얘기예요. 대운에서. 그러면 이 사주는 가스로 저 경금 그 뿌리 약한 경금 가지고 간신히 연명을 하는 중에, 경술 대운 중에 세운에서 가보가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술하고 옷을 합을 합니다. 그러면 바싹 마른 그러한 여건에서, 수기가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지지로 옷을 합을 하게 되면 순간 화국이 형성돼요. 화국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화국이 형성되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국이 형성돼서 화가 치열해지는 중에 그 안에 땔감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갑자기 약했던 정화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모닥불 비워놓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했는데 불씨가 좀 약했어.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휘발유를 갖다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았던 불이라 무시했던 것이 갑자기 불이 확 살아나는 거와 똑같아요. 불이 확 살아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나마 있었던 개수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금방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화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그나마 나한테 도움을 줬던 인성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수가 왕화에 의해서 증발돼서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부모님에 의해서 간신히 살다가 이 대운, 이때 화재에 의해서, 진짜로 화재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중신격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인성으로서 내가 그나마 그 살을, 아까 말했죠, 삥 뜯는 애들 있을 때 인성이 있게 되면 서로 화해를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경금의 핵심이 있는 것인데, 갑자기 갑오 세운이 오므로 인해서 화국이 형성되게 되면 이 화가 어떻게 돼요? 나를 통관시켜줬던, 일진들하고 나를 통관시켜줬던 인성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면 그 왕한 관살이 나를 다시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운과 세운을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사주다 하더라도, 같은 임수 축월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살중 용신을 파극당할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사주 한번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